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차증권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네네. 금일 국내 증시는 주말에 미 상무부가 하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시사하는 등 분쟁 격화 가능성이 완화된 데 힘입어 상승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매물이 추대하자 국내 증시도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결국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 등 시총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있었지만 역시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무역 분쟁을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중앙은행의 경기 불안정 통화 정책인데요. 지난 4월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 정책을 중립적 수준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로 사실 상해 은행 간 기준금리인 15금리가 상승하기도 했는데 5월 다시 미중 무역 분쟁이 재부각되자 통화 완화 정책이 집행되며 15금리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 등을 통해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6월 말 G20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사이드에 빠진 무역 분쟁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중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기대와 정상회담 기대 이런 점들은 증시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8일째 매도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 장 분위기는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매도는 원달러 원화의 약세 영향이 크다 판단되고요. 이는 무엇보다 연중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대중 수출 비중이 우리와 비슷한 호주와 뉴질랜드 중 뉴질랜드는 이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네. 호주도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월 말 예정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추결될 경우 시장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 거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를 감안할 때 국채 3년물 등은 기준금리 인하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채권 시장이 강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금리 인하 시기에 중소형 성장주가 상대적 강세를 기록했는데 그러한 것과 같이 중소형 성장주에 관심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또한 낮아진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고배당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 양국이 서로 관세를 인상하는 등 각종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직접 언급했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긴급대회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이 서로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우선 금융과 관련해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음 달부터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매출 채권 조기 현금화 등 단기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관세 부과에선 명시적으로 제외된 국가는 없었다며 우리나라가 제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미중 무역 분쟁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며 2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국내 금융시장 오늘 하루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09포인트 내린 2055.71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72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0억 원, 16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행진은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원 50전 내린 1194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6개월 동안 또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 유예 소식에도 정부의 긴장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 백악관의 자동차 관세 관련 포고문에 면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개월 뒤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개월 노심초사하던 자동차 업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발효를 고려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연기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긴밀히 우리 업계가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는 25%의 고율 관세 부과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가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완성차 업체의 부품 조달망과 비용 등 핵심 경영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의 강약점을 파악하는데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또 6개월, 우리 자동차 산업은 언제 터질지 모를 관세 폭탄을 안고 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오늘 열린 제6차 한 EU 무역구제 작업반 회의에서 EU 측에 한국 철강 품목 쿼터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2월 시행 첫 해 기준 2015년에서 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들의 절반가량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강남권에 몰려있던 분양가 9억 원 아파트는 올해 들어 강북으로 크게 확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 2015년부터 이달 중순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분양가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9억 원을 넘는 아파트 비율이 올해 전체 물량의 48.8%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 비율이 최대 13%를 넘지 못했는데 지난해 30%에 근접했고 올해는 절반에 육박한 겁니다. 지역별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가 9억 이상 아파트의 92%가 강남 3구에서 분양됐는데 올해는 강북이 45%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 외에 서대문과 동대문 등 도심으로 분양가 9억 원 초과 분양 사례가 확산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6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 아파트 분양은 지난해 30%대에서 올해는 4.4%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8억 원 초과 11억 원 이하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45%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분양가가 치솟은 건가요? 무엇보다 지난해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뜨겁다는 것도 이유인데요. 특히 서울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사업 방식이 분양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지방에서는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공공이 직접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서울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퇴직연금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법안 발의 등 절차를 거쳐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 옵션이 도입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쥐꼬리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퇴직연금 운용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 건가요?
네, 안정성 확보라는 이유 때문에 맡겨두고 그냥 내버려두는 운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입니다. 우선 근로자 스스로 운용 책임이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일종의 자동투자 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알아서 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이 직원의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다루는 구조를 갖습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접 운용을 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적극적인 운용으로 마이너스 수익이라는 꼬리표를 뗐으면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나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 입법으로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여당과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어 퇴직연금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상속 관련한 분쟁을 겪었던 두 동생, 조남호 전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부친에게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오늘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 그리고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형제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고요? 네,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두 사람에 대해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 조씨 형제들은 부친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해외에 남겨둔 450억 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조남호, 조정호 회장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우선 변호인은 조중훈 회장의 별세 이후 유언에 대한 유효, 무효 분쟁이 형제들 간에 시작돼서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면서 검찰이 각각에게 구형한 벌금 20억 원이 과도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형제들 역시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는데요. 조남호 전 회장은 돌이켜보건대 형제 간에 다툴 일이 아니었다. 조양호 전 회장이 얼마 전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호 회장 역시 형과 같은 마음이라면서 직접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누진제 개편은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또 한전 적자의 주 요인은 유가 급등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중은행들의 맞춤형 금융지원과 연대보증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열린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정책금융기관처럼 민간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책금융기관들은 지난해 4월 신규 대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애고 오는 2022년까지 기존 대출 보증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GM이 오는 7월 부지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 부품 물류센터에 대해 폐쇄 방침을 밝히자 한국GM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인천 부품 물류센터 폐쇄는 8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대한민국 정부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군산 공장 폐쇄에 이은 또 다른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계 소재회사 코닝이 지난 2014년 삼성과의 합작 관계를 청산하면서 자회사인 코닝 정밀 소재를 끼워 넣어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코닝이 코닝 정밀 소재를 내세워 삼성 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코닝 정밀 소재 소득이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됐다며 법인세 등 약 1,7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코닝 측은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서울시 공항버스 30개 노선 가운데 23개 노선의 버스 요금이 1,000원 인하됩니다. 서울시는 공항버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을 내렸다며 현금이 아닌 교통카드를 찍어야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카드를 이용해 인천공항 내 비접촉식 RF 단말기로 표를 사도 인하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적자를 보고 있는 칼 리무진은 이번 요금 인하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 수는 44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한 대기업 프로그램도 청년 창업가들이 늘고 있는 이유인데요. 특히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민 씨는 보육원 출신 친구들과 함께 지난해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이른바 수직 정원으로 불리는 실내 조경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데 1년 만에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김 씨에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세먼지 이슈가 크잖아요. 꼭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창업가를 꿈꾸던 최병근 씨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류 수거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을 이제 쉽게 사고 쉽게 버리니까 낭비가 심하잖아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옷들은 다시 되팔면 의미가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국내 한 대기업의 창업 캠프를 거쳤다는 겁니다. 14주 동안 창업에 필요한 준비와 노하우를 전수받고 꿈을 현실로 바꾸게 됩니다. 단 우리 사회를 더 밝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수팀으로 선정되는 예비 창업가들은 초기 사업 자금과 사무실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육성된 많은 이 소셜벤처 창업가 또는 사회혁신가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창업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들이 만나 함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조슬기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위해서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인보사, 운명의 한 주 돌입. 성분 변경에 따른 효능 논란,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인보사. 이 사태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 실사 일정이 어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지 실사 일정이 일주일 정도라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조사 결과가 발표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슬기 기자, 현지 실사 일정부터 짚어볼까요? 네, 인보사의 세포 변경 경위를 밝힌 일 식약처 현지 조사단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간 실사를 현지에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실사단은 먼저 인보사의 이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과 제조용 세포주 제조소인 이 우시 그리고 세포은행 보관소인 피셔를 동시에 실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롱에서 제출한 서류 중 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서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 또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현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실사단은 이 서면 심사와 더불어서 노문종 코롱 티슈진 대표이사와의 만남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 대표는 인보사 연구 초기부터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보사의 또 특허에도 이름을 올렸었던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인물로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기자, 이번 실사단 규모가 꽤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10여 명의 직원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 2~3명이 투입되는 식약처 해외 실사와는 달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모습인데요. 대규모 조사단을 꾸민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2년 전에 인지했다는 점이 최근에 불거지면서 새롭게 드러나면서 여전히 몰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코롱 측 주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식약처가 제대로 사전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현실 실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의혹을 스스로 벗을 수가 있고 책임론에서 역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김대중 교수님, 예. 이 미국 회사들이 식약처의 현지 실사에 협조를 잘 할까요? 저는 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제 미국의 FDA를 본떠 가지고 KFDA로 만들었는데요.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KFDA 그 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이거나 이렇게 문호를 열어줘서 철저한 조사를 하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네.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또 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 기자, 결과가 이르면은 이제 이달 말에 나올 텐데 파장이 꽤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식약처는 일단 코롱 티슈균이 이미 2년 전에 이 바뀐 세포의 주 성분이 신장 세포였다는 것을 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현재 심각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코롱이 인보사의 신장 세포가 들어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회사 측은 고의적으로 물론 감춘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롱이 이 문제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을 거란 추측이 사실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판매 취소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인부사 사태에 따른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현재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지금도 참여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추계 결과 확인됐습니다. 코롱 티슈진 소액주주 100여 명이 이번 주 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검찰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이웅열 전 코롱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롱 티슈진 소액주주 작년 말 기준 5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분율만 36%에 달합니다. 또 이들의 지분 가치는 인보사 판매가 중단되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이 1,500억 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 492억 원으로 무려 1,000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롱이 또 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의 주가 하락분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양사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 손실액이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지훈 교수님, 예. 이번 인부사 사태 코롱 생명과학 논란으로만은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코롱 생명과학 소액주주도 지금 이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는데요. 사실은 식약처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롱 생명과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인보사에 시판 허가를 했을 당시에 어떤 그 성분이 사전 이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사실 변명하기 어려울 만큼의 가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추후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를 이제 식약처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미국 FDA 승인 받는 과정에서 그 이제 코롱 생명과학이 이제 그 문제점을 자진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되면서 식약처가 뒤늦게 이제 그런 걸 조사한다는 건 약간 사실은 좀 규제 기관으로서 좀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현재 실사 결과 이달 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나올 텐데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 기자, 여기까지 얘기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LG 구본무 회장 일주기. 고 구본무 전 LG 회장의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추모식 분위기와 1년 사이 있었던 LG의 변화, 그리고 그 방향을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이슈 짚기 전에요. 과거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오로지 고객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었던 환경에서 새롭게 사업을 일궈낸 LG의 창업 정신을 되새깁시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경영 환경을 볼 때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길을 개척한다는 각오로 우리의 사업 구조와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잡고 위기를 넘어 영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이번 이슈는 권세욱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권 기자 어서 오시고요. LG그룹이 구본무 전 회장의 일주기 추모식을 열었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LG그룹은 구전 회장의 일주기를 맞아서 오전에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추모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고인의 후계자인 아들 구광모 LG 회장과 주요 계열사 임원진 4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구전 회장은 지난 1995년부터 23년 동안 그룹을 이끌다 지난해 숙한으로 타계를 했는데요. 임직원을 아끼던 구전 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추모 1주년을 맞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고인의 육성 들어보시죠. 저는 일선 현장에서 최고를 향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서 교수님, 사실 예. 지금의 LG가 있기까지 구본모 회장의 존재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LG 전 구본모 회장의 사실은 존재감은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위상이 높았던 것 같고요. 지금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도 상당한 업적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20여 년 동안 연구 개발을 통해서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상당히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낸 그런 공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 국내 기업들이 지배 구조에서 참 취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국내 최초로 대기업 최초로 지주회사를 출범시켰다는 측면에서 선진 지배 구조를 구축했다는 또 상당히 업적도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LG가 이제 여러 가지 경영 철학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고객 가치 창조라든가 인간 존중 이런 LG웨이라는 어떤 기업 문화를 이제 발족시킨 것도 사실 구본모 회장의 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권 기자, 네. 이 구본모 회장에 이어서 이제 구광모 회장이 그룹 청수에 오르면서 네. LG에도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중동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LG전자는 5G V50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16분기 연속 적자를 뒤집기 위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또 통신업계 3위인 LG유플러스는 케이블 업계 1위인 CJ 헬로비전 인수로 새 판짜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LG화학 부회장의 신학철 3M 수석 부회장을 앉히는 것과 같은 과감한 외부 인사 발탁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를 배출한 만큼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이를 감축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지금 구광모 체제는 순항 중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LG그룹은 세 개가 이제 그 그룹의 축인데요. 첫 번째가 전자고, 두 번째가 통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화학입니다. LG화학은 옛날에 화학에서 또 자동차 부품 회사가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부품 회사로 많이 전환 중에 있고 자동차 배터리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는 삼성 전자와 이제 비견되어서 가전 제품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핸드폰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4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약 한 3조 원 정도의 적자를 극복하는 것이 또 과제이고요. 통신은 아까 앞에서 얘기하신 것 같이 이제 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KT에 이어서 지금 3위인데 이 세 개가 지금 현재 잘 순항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약간의 역경도 있지만 잘 해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권 기자, LG그룹 계열사별로 지금 사업 보고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내일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그룹 네. 지주사인 LG와 LG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오는 28일쯤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의 사업 보고회는 1년에 2차례 열립니다. 상반기 회의에서는 통상 중장기 전략과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부분이 특히 핵심적으로 다뤄질까요? 네, OLED TV와 자동차 전장 5G 등이 화두로 꼽힙니다. OLED TV는 LG전자가 세계 시장을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과 프리미엄 제품군 강화 등의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동차 전장 사업 5G 영역에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회장은 그 중심에 고객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무식에서 강조했던 사항 바로 들어보시죠. LG가 나아갈 방향을 수없이 고민해 보았지만 결국 그 답은 고객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객과 함께 70여 년의 역사를 만들어 온 저력과 역량이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또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
대한민국 경제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개석상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사회 복지 정책의 재정 확대 주문도 함께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실물 지표로 본 우리 경제의 현 주소와는 크게 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정부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 이동해서 두 분 교수님과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뤄볼 게 일자리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 그 근거에 대표성을 띠는 게 고용 안정망인데요. 정태호 대통령 일자리 수석 비서관도 고용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2018년 취업자 증가수는 약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그 취업자 증가수가 2월 달에 26만여 명, 그리고 또 3월 달에 25만여 명, 4월 달에 17만여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 교수님, 예. 지금 고용 상황이 획기적으로 바뀐 게 맞긴 맞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 고용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인데요. 네. 유감스럽게도 이제 통계청에서의 그 실업률 자료는 지금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는 고용 상황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취업자 증가수로 보고 있는데요. 실업률 측면에서는 이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부가 낙관적인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그 매월 취업자 증가수가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 대비에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보통 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인구들이 줄어들 경우에 고용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분모가 감소되고 신규 취업자 수는 늘어나니까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통계청은 이상하게도 실업률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실업률이 최근 4월 실업률이 4.4%로 꽤 높은 편이고요. 그 취업의 질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 실업률도 상당히 이제 그 11%가 넘어가면서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가 보는 시각하고 통계청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괴리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이 획기적인 변화 맞습니까? 저는 좀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좀 어려웠고 또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좋아지니까 굉장히 좀 늘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30만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9만 명 늘어난 거 가지고는 굉장히 착시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원서를 포기한 구직 포기자가 200만 명이나 이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청년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한 25%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기업이 채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자리인데 네. 기업의 채용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공기업의 단기 일자리나 또 공무원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추세이고요. 우리나라가 해외 기업이 들어오는 유출 유입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게 3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다 공장을 해외에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에 일자리가 있을 수도 없고, 해외에서는 지금 법인세를 다 낮추고 있어요. 네. 미국은 21%, 홍콩과 싱가포르는 15%인데 우리나라만 25% 올렸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못 만들고 있어서 기업의 좋은 양질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서 교수님, 예. 지금 청와대는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20만 명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취업자 증가수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취업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이제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 취업했다가 이제 그만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구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쫓아가지고 뭐 고시에 응시한다든가 상당 기간 자발적 실업 상태로 있는 분들이 진입하면서 사실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신규 증가가 되는 측면에서만 고려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게 고용시장이 과연 이제 좋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봤을 때 네. 이제 안정적인 직업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좋지 않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취업자 수가 이제 늘어나는 수치에 너무 정부가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취업의 안정성을 전제로 놓고 보면은 고용 상황 이제 실업 상황이 이제 사실은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 그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거는 향후에도 계속 그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정부가 좀 더 고용 시장의 현실적인 지표를 통해서 너무 낙관적인 시각을 견제하는 것보다는 네. 좀 일자리 개선, 질적 개선에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 교수님 말씀은 숫자에만 이렇게 연연해 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맞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50%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요.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일주일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고 네. 또 구직자, 원서를 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고용률이라든지 또 구직 포기자들 이런 것도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그 수치에 대해서 또 어떤 구간별이라든지 또 분모를 줄이게 되면 또 그 실업률을 통계를 좀 줄일 수 있기 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을 포함해서 또 시장의 대부분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게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정태호 일자리 수석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고용 지표와 현장 체감 괴리는 산업 전환 과정의 고통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서 교수님, 이 정태호 일자리 수석의 설명을 보면 이 교수님께서는 이 지표와 현장의 괴리, 이 인식의 괴리는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과연 그 취업자 수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 가능 인구 대비 고용률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고용 시장을 좋게 보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통계청이나 이런 일부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이제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단기 취업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한 그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옮기는 현상들이 결국은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 저도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그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부터. 근데 실제로 항상 그 이런 고용 시장을 평가할 때는 수치에 너무 이제 집착하고 있고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예를 들어서 고용률이 몇 퍼센트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에 이제 취업했느냐 그런 쪽에 좀 지표를 개발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고용 시장을 좀 평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서 교수님 계속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정부가 일자리를 늘릴 핵심 대책으로 또 하나 강조하고 나선 게 바로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김 교수님, 이 상생형 일자리도 낮은 임금, 뭐 이렇게 노동 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하고는 그렇게 가깝다고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만 뭐 한 연봉이 한 3,500 정도 되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원래 현대자동차의 평균 급여가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급여를 현대자동차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한 3,500만 원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4대 보험은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일 테니까 기업이 국내 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고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만 해도 미국의 기아자동차, 엘라바마,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고
국내 공장 아예 안 짓고 있어요. 네. 지금 도요타라든지 GM이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보다 급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정부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광주나 우리 구미 이런 지방에다 공장을 지으면 정부가 4대 보험과 기타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다. 한 3,500 정도만 기업이 부담해달라.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의 평균 그 4인 가족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연봉은 한 4,5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주면 그래도 양질 일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교수님, 지금 네. 이제 정부가 상반기 중에 제2 광주형 일자리를 이제 내놓겠다,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광주형 일자리로 이제 지정되는 지역이 아마 경북 구미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위치가 사실은 과거에 전자산업의 메카로 이렇게 알려졌고 이미 이제 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과거에도 들어선 바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구미에 들어설 업종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 그런 쪽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조업과 지역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그 기여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문제는 임금이 너무 낮을 경우에 과연 이제 고용은 늘겠지만은 그쪽에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의 어떤 소득을 늘려서 결국 그 고용 안정성을 늘려주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낮은 임금을 주는 노동력들은 많은데 그 부가가치 있는 산업을 육성해서 뭔가 이제 그 소득을 늘려주고 국가 경제 어떤 그래서 산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과연 광주형 일자리가 기존의 어떤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어서 재정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재정 확장 정책을 재차 강조하는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은 내년에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국가 채무인데요. 재정 적자가 커져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40% 선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문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 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합니다. 네,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서 교수님은 이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수출이 좀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상도지가 이제 악화되는 기조라고 할 때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고 뭔가 이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뭔가 우리가 그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재정 지출 확대하는 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어떤 그런 그 부가가치 있는 산업 그쪽에 이제 육성하고 정부의 어떤 그 투자로서 미래의 어떤 먹거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한 건 있는데 이제 그게 지나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정부에서 강조하는 거는 미국의 케이스를 얘기 들면서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나 이게 경상도지 적자, 소위 쌍둥이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최근에 경제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리나라랑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재정 확대를 지금 40% 늘려서 내년에 4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온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그 재정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 지나친 재정 확대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렇게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건 좋은데 또 계속 매번 나오는 얘기가 이거 예산 낭비로 혹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국가 예산이 470조고 네. 내년이면 한 500조 원 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채율을 어떻게 따지는가 하면 우리나라 GDP 분의 국가 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500조 원이 정도 국가 GDP고 국가 부채 비율을 합치면 700조 원쯤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낮다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정을 섭니다. 네. 우리나라 수자원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1000%가 넘고요. 그 LH공사부터 해서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정을 서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를 감안해서 정부가 보정선 걸 합치면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많이 씁니다. 미국도 네. 정부 공기업에 대해서 보정을 네. 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는 우리가 재정 부채 네. 하면 40% 안전하다고 하지만 공기업 부채를 감안한다 그러면 100%가 넘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에 네. 있고 정부 결코 재정이 튼튼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단기적인 일자리에 그칠 것이고 기업이 해야지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자꾸 일자리를 만들고 또 국가 재정의 3분의 1은 지금 복지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 좋아서 좀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경제도 기업에 대해서도 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일단 40%가 도달이 되고요. 증가한다는 건 사실 우려할 요인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재정 확대를 늘리는 건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건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이유가 국가가 이제 빚을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빚을 많이 쓴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네. 거죠. 미래 세대를 갚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 제출이 확대되다 보면은 결국 그 기업으로 따지면 그 재정 신인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기업이 떨어지니까 부채를 많이 쓰니까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해외에서 이제 그 외채를 빌려오거나 외채를 빌려오는 비용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신인도하고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위험 요인들을 이제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GDP 대비 대외 채무 비중이 한 60% 정도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좀 그런 걸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되더라도 달러를 찍어내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GDP 대비 채무 비율이 한 200%가 넘지만 사실은 엔화라는 국제 통용 화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국제 통용 화폐가 아니거든요, 원화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 때 사실은 뭐 엔화 수합이라든지 달러 수합을 통해 가지고 외환 확보에 상당히 우리가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GDP 대비 이제 그 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앞서서 계속 말씀하신 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곧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지 효율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네. 첫 번째는 법인세를 좀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21%고 우리가 25%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꾸 해외 공장을 짓는 이유가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고 우리의 경쟁국은 지금 15%입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를 좀 낮추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관련입니다. 우리가 최근 2년 동안에 55%나 올렸거든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거의 55% 1030원인데 미국이 지금 10,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반밖에 안 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과 비슷하게 $10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물가 인상률 한 2% 정도로 좀 낮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기업하기 좀 창업을 좀 많이 하고 그 유지를 하게 좀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탄력 근로자라 그래서 근로자들도 이제 굉장히 좀 해외에서 공장을 많이 유출이 우리가 세배에 많지 않습니까? 해외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안 짓는 이유가 우리가 노조가 너무 강경해서 그래요.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면 정리해고를 못하게 되고
또 대체 근로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현재 대체 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가 파업하게 되면 대체 근로를 허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고 또 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복귀하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노조관계법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뭐 최저임금 자제 이런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친시장적으로 경제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도 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김 교수님이 워낙 뭐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재정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조금 정해놓고요. 그다음에 어떤 산업이나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정 확대를 통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좀 작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자꾸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서 괜찮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할 때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요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재정 운영을 확대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서재용 교수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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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